우리 신용카드 매출존표 수령명세서라는 걸 봤는데, 이 신용카드 매출존표 수령명세서를 작성하는 것만 가지고 봤을 때는 우리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생각을 꼭 가지셔야 되는 게, 부가가치세법은 신용카드든 체크카드든 직불카드든 같은 종류예요. 세법에서는 우리 세법한테 거래 자료를 넘겨주는 내용은 같은 거예요. 우리 회계상에서 외상이다, 통장에 돈 빠져나간다 차이만 있는 거지, 세법에서는 같은 증빙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는 그냥 카드 거래인 거예요. 그래서 과세 유형도 그냥 카가다, 카면이다 이런 걸 선택하게 돼요. 그럼 우리 신용카드 매출표 수령명세서는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 등을 받아 수취했을 때 부가가치세법한테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는 것만 기록하는 거예요. 그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수많은 거래 중에서 공제 안 되는 항목들을 기억해서 걔네들을 빼고 입력하는 게 테스트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카드로 결제했을 때, 카드나 현금 영수증 결제했을 때 공제 안 되는 항목이, 일단 세금 계산서를 받아도 매입세 공제가 안 되던 불공제 사유에 해당하는 것들 있죠. 사업과 관련이 없거나 비용업용 소형승용차 구입 유지 임차, 혹은 접대 관련, 혹은 면세 사업 관련, 그리고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 이런 거에 관련된 걸 카드나 현금 영수증으로 결제를 하면, 그러면 매입세 공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금 계산서 발급 불가 사업자, 이 사업자들에게 카드 결제했을 때도 매입세 공제가 안 되는데, 우리 세금 계산서 발급 불가 사업자 형태는 간이과세자나 면세 사업자, 이 사람들은 매입세 공제가 안 되죠. 그리고 세금 계산서 발급 불가 업종이 목욕, 이발, 미용, 여객, 운송 영역, 입장권 발행하는 업종. 사실 이거 말고도 뭐 운전면허 학원이나 뭐 이런 식으로 좀 더 있긴 한데, 우리 시험 목적으로는 이 정도까지 인지를 하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세금 계산서 수취분도 여기에 입력을 하지 않는데, 여기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으로 매입세 공제 안 되는 거는 안 쓰는 거라 그랬으니까, 세금 계산서하고 신용카드하고 이중 발행되게 되면, 우리가 이중으로 받았으면 세금 계산서로 매입세 공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입력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항은 우리 시험 목적으로도 당연히 인지하고 계셔야 되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세무사 사무실이나 아니면 그냥 단순 격리 사무원 하는 곳에 갔을 때 면접 볼 때 테스트 보는 곳이 있어요. 그 테스트 볼 때 영수증을 쫙 주면서 분류해 보라 그럴 거예요. 그럼 영수증 분류할 때 첫 기준이 지금 이 기준 가지고 분류를 나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영수증은 어느 영수증이든 간에 경비로서의 역할은 전부 다 해요. 그럼 경비로는 다 쓰는 건데, 이 부가가치세 신고하고 관련 있는 거, 관련 없는 거를 구분을 나누실 거예요. 그럼 지금 현재는 우리는 이론 근거상 지금 하고 있는 대로 하는 건데, 우리 실무에서는 사실 직원들 회식한 거 있죠. 직원 회식은 당연히 직장 연예비라고 해서 매입세 공제 사유에 들어가 있지만 입증이 안 되면 공제가 안 돼요. 그래서 카드로 결제한 부분에 대한 걸 요식업들, 우리 음식점 요식업이라고 하죠. 거기서 결제된 거는 전부 다 기본 설정 값이 홈택스의 불공이에요. 불공이라는 건 매입세 공제 안 되는 카드 사유로 해서 그냥 다 빠지도록 되어 있어요. 지금 실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영수증 정리할 때 일단 지금 이 기준으로 나누고 나서 매입세 공제된다고 이 사유가 아닌 것들을 둔 것 중에서 식당 걸 따로 쭉 빼는 거예요. 그러면 면접 보시는 분이 이 사람이 뭐 어디서 해본 줄 알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입증할 수 있는 것들하고 정리를 좀 뺄 거예요. 세무사 사무실에서는 특별한 입증 없이 자기들이 인정해 준다 해서 뺄 수 있는 영향이 되는데, 회사가 직접 하는 곳에서는 회식비를 매입세 공제 받으려면 참가인 명단하고 사진하고 증빙을 세무서에 다 제출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회식할 때 보면 사진 찍죠. 사진 찍는 게 기념 사진 찍는 거 아니에요. 기념 사진 찍을 거면 인사과나 총무부서에서 찍어야지, 그죠? 근데 그 사진을 격리 사무원들 찍는 거는 자기 컴퓨터에 증빙 자료로 해서, 그리고 누구누구 왔는지 체크하는 게
그게 증빙 근거로 해서 남겨두려고 해요. 좀 심한 곳은 서명도 받아요. 자기가 썼다고. 근데 그건 완전 자체 기장하는 거. 그게 이 매입세 공제 사유 때문에 그런 건데,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이거에 대해서, 왜냐면 회사가 법인카드 많이 쓰죠. 뭐 신용카드 아니더라 하더라도 체크카드든 뭐든 많이 쓰기 때문에 얘는 실무적으로도 기억해 두시고, 우리 시험 목적으로도 기억하시되, 이것도 같이 기억하세요. 오늘 저와 같이 부가가치 신고서 볼 건데, 부가가치 신고서에 신용카드 현금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금액 합계표라고 적혀 있는 칸이 있었죠. 41번 42번 일반 매입 고정 매입, 여기에도 세금 계산서 세금 계산서에 신용카드로 매입세 공제되는 것만 쓰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입력 안 하는 거는 여기 41번이나 42번 칸에도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고서 문제에서 접대비 카드 매입 내역이 있다면 그러면 그건 아예 안 쓰는 내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신기하게 생각보다 기억을 잘 하시더라고. 목욕 이발미요. 그래서 시험에는 주로 대표이사가 그 출장 가면서 여기 항공권이라든지 고속철도 이런 거 많이 그 결제한 내역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일반 과세자란 전제 조건으로 최근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간이 과세자도 형태도 같이 섞여 있을 확률이 조금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과거에 나오던 건데 최근에 안 나오면 또 이제 변인주 때 다시 나올 것 같아서 같이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 실기 메뉴에서는 그 법인 카드는 사업용 카드라고 부른다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 법인 신용 카드라고 하면 3번 사업용 카드고, 종업원 카드라고 하면 이제 우리 신용이라고 4번, 얘는 그 밖에 기타 카드를 우리 서식에는 신용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신용카드, 일반 신용카드라는 의미로 적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구분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 이걸 보고 여러분들이 오해하실 수 있는데, 실무에서는 우리 종업원 카드 가지고 결제하시면 나중에 큰일이 나요. 이 부가가치세는 우리 회사가 부담하는 게 아니죠. 그냥 우리가 줬다가 받거나 아니면 받아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국세청에 등록된 우리 4대 보험 들어가 있는 직원카드를 법인사업자는 직원카드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부가가치세도 인정을 해주는 건데, 그런데 나중에 법인세는 내가 부담하는데 20%예요. 그러면 부가가치세보다 일이 더 크죠. 근데 그때 경비를 입증을 못 받아요. 즉 적격증빙으로. 그러면 문제가 크게 발생하기 때문에 저때 가급적이면 여기까지만 딱 공부하면 좋은 카드 되더라고 오해할 수 있죠. 근데 회사 가서 그러시면 안 돼요. 그냥 사업자 등록번호 알려주고 지출증빙 받으시는 게 제일 원활하게 처리가 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명세서를 봤었는데, 자, 이건 메뉴를 제가 같이 보면서 볼게요. 우리가 3005번 회사로 하고 있죠. 자, 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명세서는 자, 탭이 이렇게 4개가 있는데, 자, 첫 번째 있는 탭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내역 탭은 모든 과세 사업자가 전부 다 작성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물론 뭐 금액이 꼭 들어가 있는 건 아니에요. 세금계산서 받은 것 중에 이 불공제 사유에 해당하는 거래가 있어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 쓰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직접 작성하는 게 만약에 나온다면 매입 매출 전표하면서 우리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 뭐 비용료 소형승용차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잘 보니까 자주 보게 되니까 인지가 잘 되실 건데, 필요적 기재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평소에는 생각을 잘 안 해요. 그래서 제가 기억하자라고 했던 게, 공급자 공급받는 자에서 공급자가 중요하니까 공급자는 등록번호 상호 성명이 필요한데, 공급받는 자는 상호 성명은 필요 없고 등록번호만 있으면 된다라고 했죠. 그리고 작성일자 혹은 작성연월일이라는 표현은 공급시기니까 필요한 거지만, 공급일자, 공급연월일 이런 건 필요 없는 임의적 기재사항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과세표준인 공급가액과 세액이 필요적 기재사항이에요. 그럼
적혀 있는 글자가 착오가 아니고 누락이죠. 그래서 빠뜨린 경우에 아예 안 적거나 그랬을 때는 매입세 공제가 안 되니까 여기에 쓰는 건데, 착오에 의해서 썼고 당연히 그럼 실수였다는 걸 입증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 표현을 다른 거래 자료로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매입세 공제가 되니까 여기에는 들어오는 게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 그 물건을 샀을 때 과세사업, 면세사업 겸용하는 사업자 있죠. 이 겸용하는 사업자는 과세 사업에만 쓴다면 매입세 공제를 받으면 되니까 이 서식 자체에 들어올 필요가 없어요. 과세 사업에만 쓰기 위한 우리 매입세액이 있는 경우에. 그리고 면세 사업에만 쓴다라고 하면 전체 공제 받으면 안 되니까 여기에 들어올 거예요. 그럼 우리는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에 같이 공통으로 쓰는 경우에 이제 여기 공통 매입세액, 안분 계산, 정산, 재계산으로 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이 서식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을 때에 지금 안분, 정산, 재계산 탭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 할 게 공통 매입세액을 먼저 파악하는 거예요. 그럼 공통 매입세액 파악할 때 과세 사업 사용분이라든지 면세 사업 사용분이라든지 이런 자료가 있으면 과세 사업 사용분이면 그냥 이 서식 자체에 안 들어오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면세 사업에만 썼다면 비율을 나눌 거 없이 통째로 안 되니까 여기다 쓰는 거예요. 세무율급은 웬만하면 다 두 개 같이 나와요. 과세 사업에만 쓴 거, 면세 사업에만 쓴 거, 그리고 공통 매입, 그 공통으로 사용한 거. 그러면 과세는 그냥 신경 안 쓰고 면세는 여기 쓰고 공통으로 쓴 것 가지고 예정 신고 때면 안분 계산 탭, 확정 신고면 정산 탭, 고정 자산 가지고 하는 거였다면 재계산 탭에 와서 우리 재계산할 거예요. 근데 재계산은 이제 재계산 탭을 하라고 시험에서 웬만하면 다 말을 해줘요. 그럼 지금 이 두 탭은 안분 계산 내역 탭에 입력하시오, 정산 내역 탭에 입력하시오라고 말해줄 때도 있는데 그냥 안분해라고 할 때도 있어요. 안분은 비율대로 나누는다는 표현이죠. 그렇기 때문에 꼭 이 탭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신고 기간을 봐서 예정 신고 기간이면 안분 탭에 오시는 거고, 확정 신고 기간이면 정산 탭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고 기간을 같이 확인을 하시면서 보셔야 돼요. 자, 그럼 우리 안분하는 기준에서 지금 우리는 사업 비율에 따라서 면세 사업을 한 비율만큼은 매입세 공제를 안 해주고 과세 사업 한 비율만큼은 매입세 공제를 해주겠다라는 건데, 그럼 과세 면세 사업 비율을 나누는 기준이 원칙은 공급 가액 기준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공급 가액을 알 수가 없거나 명확하지 않을 때 그때 어쩔 수 없이 매입 가액, 우리가 팔려고 사온 금액들이 있겠죠. 그걸 기준으로 면세 사업 비율을 정하는 거고, 이것도 적절하지 않으면 예정 공급 가액, 너 얼마치 팔려고 가지고 있니? 얼마치 팔 것 같니? 이런 조금 추상적인 표현이죠. 그리고 예정 사용 면적 기준, 우리 너네 지금 있는 곳에서 면세 사업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면적과 과세 사업으로 쓰고 있는 사업장의 면적이 얼마이냐, 그걸 가지고 우리 면세 사업 비율을 따진다는 거예요. 그럼 아래쪽으로 갈수록 좀 더 비합리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급 가액이 하는 게 원칙이에요. 이 공급 가액을 매출액이라는 표현을 많이 쓸 거고, 그러면 과세 면세 매출액의 사업 비율을 가지고 나눌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무조건 이것저것 볼 것 없이 예정 신고라든 아니면 확정 신고든 전부 다 공급 가액 기준으로 가서 하시면 문제가 없어요. 그럼 먼저 공급 가액 기준을 한 후에 안분 계산에서는 과세 면세 사업에 같이 사용한 예정 신고의 공통 매입 공급 가액을 쓰고, 그럼 컴퓨터가 당연히 그냥 쉽게 10% 세액을 주겠죠. 그럼 지금 여기에 면세 비율을 구하기 위한 자료로 이 공급 가액 기준을 잡았으면 총 공급 가액, 과세 면세, 그냥 총 매출액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중에서 면세 매출액이 얼마 있다라고 쓰면 면세 비율이 나와서 불공제세액이다라고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럼
우리 정산 내역 탭에서 확정 신고 때는 뭐 똑같이 공고가액 기준으로 가는 건 똑같은데 확정 신고 때는 여러분이 절대 잊으시면 안 되는 게 확정 신고 기간이 4월부터 6월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또 10월부터 12월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고 전부 다 그 과세 기간 전체 1월부터 6월까지 전체의 면세 사업 비율을 먼저 구할 거예요. 그럼 지금 여기에 쓰는 죄송해요. 자, 여기에 쓰는 이 금액들은 확정 신고 분이 아니고 과세 기간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분 계산할 때 다 들어갔던 내용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 확정 때에 매입세액을 공통 매입세액을 쓰고 예정 확정 때에 공급가액을 쓰고 전체 매출액이에요. 과세기간. 그리고 예정 확정 때에 면세 공급가액을 쓰면 과세기간의 면세 비율이 될 거니까 과세기간 공통 매입세액의 면세 비율만큼 불공제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6개월치의 불공제 세액을 구한 건데 이미 안분 계산 탭에서 불공제를 한 게 있으면 또 불공제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기불공제 매입세액은 예정 신고 때 불공제했던 내용 그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이번 확정 신고 때 불공제하겠다는 거예요. 자, 모든 신고들은 한도라든지 전체 금액을 산출할 때는 과세 기간으로 계산하는 게 전부 다 원칙이에요. 우리 의제 매입세액 공제 한도 계산할 때도 과세 기간으로 했었죠. 그리고 그 재활용 폐자원 세액 공제 신고할 때도 과세 기간으로 했었죠. 지금도 과세 기간으로 하는데 이 세 개 특징이 과세 기간을 해서 예정 신고 때 분을 빼고 나머지를 확정 때 공제하는 방식을 쓰고 있죠. 근데 이게 원리가 우리가 확정 신고라고 하는 이 확정 신고는 우리 과세 기간 신고로서 확정 신고는 과세 기간 분 중에 예정 신고나 조기 환급 신고를 한 걸 제외한 나머지를 신고하는 게 확정 신고인 거예요. 4월부터 6월까지를 신고하는 게 일기 확정 신고가 아니고 우리 일기 확정 신고라고 하면 명시가 되어 있는 게 과세 기간 동안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발생한 모든 거래에서 예정 신고 때 이미 신고한 거하고 중간에 조기 환급 받고자 신고한 거 있으면 그 신고분하고를 빼고 나머지를 지금 확정 신고서에 하는 게 부가세 신고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모든 게 이런 방식으로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그 저같이 부가세 신고서 작성하면 예정 신고 때 누락한 거 쓰는 칸도 있어요. 근데 확정 신고 때는 누락한다는 거 없어요. 그냥 과세 기간에 신고 누락이에요. 그래서 다시 신고해야 돼요. 그래서 개념이 틀리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까지가 정산인데 이렇게 우리가 공통으로 해서 매입해서 사용하고 있는 자산들 중에서 고정자산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고정자산은 우리는 감가상각하는 자산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 고정자산은 우리가 사용하면 그 1과세기간만 쓰는 게 아니라 최소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쓰죠.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쓴다는 건 1년 이상에 걸쳐 쓰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세기간별로 면세사업 비율이 바뀌면 거기에 맞춰서 다시 계산해 주겠다는 건데 감가상각된 만큼을 빼고 우리가 다시 계산한 차이만큼 조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자, 이 면세 재계산 탭에서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과세기간별로 면세 비율의 차이가 5% 이상 날 때만 하는 거예요. 그럼 과세기간별로 면세 비율이라고 표현했으니까 예정 신고 때 하는 게 아니라 이번 과세기간의 면세 비율이 나와야 되겠죠. 방금 우리가 봤던 이걸로 하면 이번 과세기간의 면세 비율은 50%로 확정된 거예요. 이 과세기간 정보니까. 그럼 올해 이전에 이번 과세기간 이전에 사서 보유하고 있던 자산이 있다면 이 면세 비율의 차이가 지금 50%인데 이전 면세 비율하고 차이가 5% 이상 날 때 하는 게 우리 재계산이라는 거예요. 그럼 5% 미만이라면 재계산을 안 한다면 기존 면세 비율을 그대로 쓰겠다는 거예요. 얼마 차이 안 나니까 그냥 그대로 가자라는 개념이 재계산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재계산을 안 하고 기존 면세 비율을 쓰면 그 다음 과세기간에 계산할 때도 그 이전 기존 면세 비율하고 비교를 하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면세 비율 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할 때 우리 컴퓨터에서는 적혀 있기로는 직전이라고 적혀 있는데, 그런데 이 직전이 이번 과세기간에 바로 앞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직전 면세 비율 계산했던 우리 정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바로 차이가 났다면, 그리고 우리가 문제를 봤는데 재계산 문제인데 이번 과세기간이랑 이전 과세기간이랑 두 개만 보여주면 그 문제는 그냥 형식적인 문제인 거예요. 생각할 거 없잖아. 5% 못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세무 2급 시험에서는 답 없음이라는 문제가 없어요. 그럼 그냥 쓰면 되겠죠. 그러면 이번 과세기간, 직전 과세기간 쓰면 되는데 3개나 3개 이상이 있었다면 그러면 구입했을 때부터 면세 비율을 계산해서 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 직전에는 안 했고 그 이전에 재계산했거나 구입했던 거였다면 그때와 차이를 면세 비율 차이로 내기 위해서 여기를 쓰게 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그 건물이나 구축물은 우리 부가가치세법에서는 1과세 기간에 5%씩 감가상각된다고 보고 있고, 기계장치나 차량 운반구나 비품이나 이런 것들은 다 기타 자산으로 잡아서 25%씩 감가체감률이 일어난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지금 말한 건 1과세 기간이니까 우리가 구입한 지 과세 기간이 몇 번 지났는지를 알아야지 그게 맞춰서 우리 감가체감률에다가 구하게 되면 몇 퍼센트 남아 있는지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컴퓨터가 여러분들을 직접 계산하는 걸 어려움을 덜어주려고 우리 K랩 프로그램은 언제 취득했는지 취득연월을 쓰게 돼요. 근데 만약에 내가 건물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건물 매입세액이 1,000만 원이다라고 볼게요. 근데 취득을 2018년 6월에 샀다라고 하면 2018년 6월 30일 한 번, 6월 중에 샀으면 6월 30일 한 번, 12월 31일까지, 그리고 19년 6월 30일, 19년 12월 31일. 그러면 4번 했고 지금 이번 20년 신고 기간이 되겠죠. 그럼 4번 경과했다라고 해서 5%씩 20% 달았으니까 남아있는 잔존 경감률이 80%라는 거예요. 그러면 1,000만 원에 80%면 800만 원만 있다는 거예요. 그럼 800만 원만 있는데 이 면세 비율의 차이가 예를 들어서 10% 증가했으면 80만 원을 더 불공제하는 거고, 반대로 20%가 이렇게 내렸으면 160만 원을 내려주겠다는 게 이 서식의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차이를 여러분들 면세 비율 차이를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단기와 직전을 쓰는 건데, 근데 내가 실수로 6월 20일 날 구입했어요. 그래서 우리 날짜 쓸 때 습관적으로 2018년 6월 20일 이렇게 써버릴 수도 있겠죠. 그러면 우리 컴퓨터는 여기는 맞지만 얘 값을 다시 안 줘요. 2018년 6월이라고 해도 주네 이제? 죄송해요. 안 주면 다시 지우라 그랬는데 다시 주네? 그럼 다시 쓰세요. 바꿨나 보다. 업그레이드 되면서. 그래서 여기에 날짜를 써두면 안 돼요. 경과 과세기간 수가 우리 서식에 보면 여기 서식에서 경감률 계산하면서 얘를 넣어줘야 돼요. 이게 우리 그 시행규칙 서식이에요. 그래서 얘가 정확하게 잡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우리 지금 이거에 대해서 앞 시간에 기출문제는 안 풀고 여기까지만 했었었죠. 그쵸? 그래서 기출문제가 있으니까, 자, 잠시만요. 우리 468페이지 풀었나요? (467페이지만) 했다. 그죠?
467페이지만 했죠. 그럼 두 문제 풀어보고 자 같이 부가가치세로 이제 들어갈게요. 세 신고서로. 자, 그럼 우리 컴퓨터 회사를 7700번으로 바꾸시고 자, 문제부터 볼게요. 다음의 내용을 토대로 일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 납부세액 재계산을 하여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임명세서를 작성하시오. 2019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까지의 재계산은 정상적으로 반영되었다고 가정한다. 자, 지금 이 표현은 이 앞 과세기간까지 재계산을 했다라는 표현으로 간주를 해서 그냥 이렇게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두 개밖에 없으면 사실 이 문제 풀 때는 별로 어려움은 없겠죠. 그럼 이때 여러분들이 먼저 체크를 할 게, 자, 이 재계산에 대한 탭은 고정자산만 하는 거라고 했죠. 그러면 우리는 원재료 같은 이런 재고자산은 재계산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재료는 재고자산이잖아. 감가상각하는 거 아니죠. 그럼 이런 애는 제외를 하고, 혹은 또 간혹 토지가 들어와 있어요. 토지는 과세 대상이 아니죠. 토지는 면세이기 때문에 걔도 제외를 할 거예요. 그럼 우리는 기계장치하고 건물에 대해서만 할 거고, 과세사업, 면세사업에 대한 비율이 있는데 그냥 눈으로 봤을 때 우리 지금 19년 2기는 뭐 2억 2억이니까 똑같죠. 그러면 50%고 지금 1기는 몇 퍼센트죠? 47, 28. 그럼 70%다. 그죠? 그래 컴퓨터가 해줄 거예요. 이것 때문에 총 공급가액하고 쓰도록 여러분들 편하게 해주려고 컴퓨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야기하려고 한 건 50%, 70%, 그럼 20% 증가했죠. 그래서 무조건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럼 이거 보고 입력을 해보면, 자, 일기 확정이니까 4월부터 6월, 다음 재계산 탭으로 가서, 자, 첫 번째 2번 기계장치니까 기타 자산 아니오를 선택하고, 자, 기계장치는 200만 원이 매입세액이네요. 취득은 2019년 8월 달에 했고, 자, 단기에 우리 총 공급가액은 2020년 1기에 1억 2천, 2억 8천 합쳐서 4억 원이고, 총 공급가액은, 그리고 이 중에 면세 공급가액은 2억 8천만 원이다. 그럼 직전은 과세, 면세 합치면 얘도 4억이고 면세가 2억이다. 이렇게 하면 20% 증가를 해서 30만 원을 불공제하겠다라고 나왔네요. 그죠? 다음 공장 건물은 1번 건물. 자, 부가가치세는 1,000만 원이고 2019년 6월 달에 취득을 했고, 이번에도 자 지금 똑같이 이번 과세 기간은 당연히 똑같을 수밖에 없는 거고, 직전 과세 기간은 다를 수도 있는 거예요. 자산별로. 근데 지금 이 문제는 직전 거하고 차이가 나 있는 사항이라서 이렇게 써주게 될 거예요. 그럼 얘는 이렇게 하고 저장 버튼 누르면 얘는 끝난 거예요. 그럼 생각보다 조금 싱겁죠, 내용이. 자, 그럼 우리 문제에서 기출 문제 하나 있는 거 풀어볼게요. 556페이지 회사는 278번으로 가볼게요.
556페이지 278번. 자, 1번 당회사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겸업사업자이다. 다음 자료 보고 2020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대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중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재계산 탭을 작성하시오. 자, 단 제시된 자료 이외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은 없고 각 과세기간마다 명세서를 적절히 작성했다고 가정하며 기장된 자료 무시하고 자료를 새로 입력할 것. 자, 그럼 이번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명세서 중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재계산 탭을 작성하라고 적혀 있죠. 그럼 2019년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을 취득을 했는데 원재료가 있네. 그럼 원재료는 우리한테 필요 없는 거고. 자, 그럼 이제 아래에 자료들이 있는데 지금은 2020년 1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먼저 할 게 지금 얘가 단기가 될 건데 직전을 이걸 쓸지 봐야 될 거잖아. 그래서 면세 비율을 먼저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합계가 총 5억인데 5억 중에 면세가 2억이에요. 그러면 얘는 40%죠. 5억 중에서 2억. 그럼 40%죠. 2 나누기 5 하시면 돼요. 그리고 6억 중에서 3억이면은 얘는 50%죠. 그죠? 절반이니까. 그러면 이때 재계산을 했겠네요. 재계산을. 그리고 8억 중에서 2억이에요. 그러면 얘는 25%가 되겠네요. 그럼 이때도 재계산을 했고 그리고 지금도 재계산을 해줘야 되겠죠. 그럼 지금 얘가 단기, 얘가 직전 이렇게 써야겠어요. 만약에 이때 5% 차이가 안 났다면 단기, 직전 이렇게 썼을 거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면세 비율을 이 앞에 재계산했는지를 확인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얘 둘만 가지고 쓰면 되겠어요. 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명세서에 가서 과세기간 4월부터 6월 납부 또는 환급세액 재계산 가서 1번 건물이고 매입세액은 2천만 원. 취득은 2019년 2월. 단기는 총 공급가액은 8억이고 8억 중에서 면세는 2억이다. 직전은 총 6억 중에서 면세는 3억이다. 그래서 25%가 지금 줄었다고 뜨는 거죠. 방금 우리 적어놓은 거 봤어요. 25%, 50%에서 25%로 내려갔잖아. 그죠? 그래서 이 금액만큼 우리가 되게 됐네요. 자, 이게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명세서를 작성하는 거예요. 자, 그럼 선식 글을 제가 그거 못 봤어요. 건물 다시 설명해 달라는 게 뭐죠? 제가 딴 거에 가려가지고. 서련 씨, 제가 글을 늦게 봤어요. 건물 다시 설명해 달라는 건 어느 부분이었죠? 네, 한미상사.
4억 중에서 2억 8천. 이거 특이한 거 있었나요? 네, 다시 한번 입력해 달란 말인가요? 음, 우리 이 건물의 경우에는 2019년 6월 달이고 부가가치세가 1,000만 원이죠. 그럼 1,000만 원인데 지금 얘도 원래 이 이전에 샀어요. 아마 이것 때문에 헷갈렸을 수도 있는데 왜냐면 지금 2기가 아니고 1기에 샀죠. 그럼 1기하고 2기하고 재계산했는지 보는 게 맞아요. 지금 우리 기출문제 푼 것처럼. 그런데 문제에서 이것 때문에 2기 부가가치세 기간에 재계산 정상적으로 반영되었다라고 하면 재계산한 게 얘밖에 없잖아. 그래서 이걸로 재계산이 되었다고 전제가 깔리는 거예요. 왜냐면 이합과세기간에 재계산할 자산이 얘밖에 없었죠. 얘는 없었거든. 얘는 정산이었거든. 그래서 이거랑 확정되어 있다고 보니까 얘 둘이의 차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얘는 지금 자료가 2개밖에 없으니까 단기와 원래 똑같을 수밖에 없는 거고 다른 자산하고 직전은 다를 수도 있는 거예요. 직전은 다를 수도 있는 건데 지금은 바로 앞에 재계산했기 때문에 똑같은 정보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선생님 이해가시나요? 자, 우리 이렇게 해서 먼저 부가가치세 그 부속 서류들을 받고 자, 이번에는 좌우가치 먼저 부가가치세 신고서만 먼저 구경을 좀 하고 바로 가산세 하는 게 아니라 신고서 문제가 훨씬 더 많아요. 요즘은 그래서 그 부분들 좀 보고 그리고 가산세를 설명드릴게요. 자, 그래서 3005번 부가가치세 신고서로 가서 10월부터 12월로 가볼까요? 최대한 뭐 없는 깨끗한 곳 가려고 한 건데. 자, 우리 신고서만 가지고 저하고 같이 먼저 볼게요. 자, 먼저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빨간색 매출하고 파란색 매입하고 둘로 먼저 구분하고 있죠. 그러면 이 빨간색 매출을 가지고 먼저 봤을 때 이 매출은 첫 번째 분류를 나누는 기준이 과세다 영세다로 먼저 나눠요. 10%다 0%다 이걸로 먼저 기준을 나눌 거고 이 둘을 그리고 그 다음 나누는 게 이제 증빙별로 오는 거예요. 그럼 매출이 때에 세금계산서 발행했다라고 하면 10% 세금계산서면 1번 우리 메인 매출전표에서는 얘를 11번 매출과세했을 때 여기 들어올 거고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는 우리가 물건 팔고 부가세 받았는데 내가 세금계산서 발행 안 해준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과세관청에다 거래사실 통보하고 역으로 매입자가 저한테 발행해 준 거예요. 그래서 부가신고할 때에 세금 내야 되는 건데 그때도 사실 11번 매출과세라고 적으면서 이제 매입자 발행한 거다라고 옵션을 걸어주는 거예요. 얘는 그래서 시험에 등장한 적은 단 한 번도 없고 자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과세니까 17번 카드 과세나 22번 현금 과세 썼을 때에 여기 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카드 과세 거래 있죠. 그럼 여기에는 당연히 공급 가액 세액 분리가 되겠죠. 그럼 시험했을 때는
거의 대다수가 공급 대가를 줄 거예요. 부가세 포함된 금액. 그러면 여기 분리를 해서 써야 돼요. 자, 그럼 과세 4번 기타 있죠? 자, 얘 이제 기억해 두세요. 자, 기타는 10% 매출세액이 있는 거래를 했는데 증빙이 없는 경우예요. 증빙. 그래서 우리가 일반 개인한테 무증빙으로 팔았거나 아니면 간주 공급이나 아니면 간주 임대료는 여기 4번 칸에 오는 거예요. 간주자 붙은 애들 있죠. 지금 이 이야기예요. 자, 적어 드릴게요. 자, 이 부가세 신고서에서 4번 칸에 오는 것, 우리가 과세 거래인데 그런데 무증빙이거나 간주 공급이거나 간주 임대료를 있을 때에 하게 될 건데, 이 간주 공급에서는 예외로 제외가 되는 애가 우리 판매 목적 타 사업장 반출은 제외. 얘는 꼭 세금계산서 발행해야 되는 거거든. 직매장 반출이라고 하죠. 판매 목적 타 사업장이 직매장이잖아요. 이거는 여기 4번 칸에 오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4번 칸에 와야 되면 세금계산서 발행 안 해서 나중에 가산세 대상으로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제외하고는 우리 개인적으로 썼다, 내가 개인적으로 직원도 줬다, 아니면 우리 회사가 썼다, 거래처에 줬다, 증빙해 줄 사람 없죠. 그렇기 때문에 증빙이 없는 과세 거래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영세율에서는 영세율 세금 계산서 발급했다, 아니면 직수출했다, 영세율 세금 계산서 발행했다, 직수출했다,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정 신고 때 누락한 거를 당연히 확정 신고서에 합산해서 낼 건데 그 내역이 있겠죠. 자, 죄송해요. 얘는 14건별이고 얘는 12영세고 얘는 16수출이 들어올 거예요. 자, 그럼 이 7번에 대한 내용은 부가세 신고서 뒷칸이 뒷장인 여기에 자세히 적혀 있어서 지금 이 합계 금액이 7번 칸에 반영되도록 들어올 거예요. 얘가 이 칸에 얘가 이 칸으로 금액이 들어올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안 눌러졌어. 이쪽에. 그럼 예정신고 누락분이라고 적혀 있죠. 그럼 여기에서 예정신고 누락한 것 중에서 얘도 당연히 과세다 영세다로 나눠지는데, 그럼 과세 거래이면 여기에 예정신고 때 누락한 세금계산서 매출분은 33번에 오는데, 자, 지금 예정신고 누락한 거에서는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이 안 보이죠. 그죠? 절대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이 세금계산서하고는 같이 겸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7번 카드 과세나 22번 현금 과세나 14건별이나 신용카드나 증빙 없거나 전부 다 여기 온다는 이야기예요. 예정 때 누락한 거는 과세 거래인데 세금계산서 아닌 건 전부 다 여기로. 그리고 영세율에서는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한 거, 직수출한 거는 여기에 써서 지금 여기에 쓰는 금액들의 합계가 7번 칸에 와서 여기 매출세에 같이 합산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고할 때 예정 때 빠진 거 당연히 받았는데 빠뜨렸던 거 이제 확정 신고 때 가져다 줘야 되겠죠. 그럼 얘 더하고 나서 대손세액 가감이 있죠. 자, 우리 이 8번 칸에서는 대손 발생을 하게 되면, 대손 당하면 부가가치세를 못 받았으니까 마이너스로 금액을 쓸 거고, 만약에 거꾸로 대손금을 회수를 했으면 이젠 받았으니까 부가가치세를 내야 되겠죠. 그래서 부호가 플러스로 나오게 될 거예요. 당연히 8번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건 매출세액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매출세액 중에
내가 대손을 당하면 마이너스, 대손금을 회수하게 되면 이제 매출세액으로 플러스를 쓰게 됐고요. 자, 이게 우리 매출세액에 대한 이야기였고, 자, 우리 매입세액은 지금 시간이 50분 넘었으니까 좀 쉬었다가 매입세액 부분 설명드릴게요. 쉬었답시다.